한 여자의 차가운 조롱이 고급 호텔 갈라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정비복 냄새는 숨길 수가 없나 봐요. 하하하. 모욕을 당한 남자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과연 두 남녀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상류층의 추악한 민낯과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병원 재단 후원 갈라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경란은 와인잔을 든 채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이 멈춘 곳에는 윤한식이 서 있었다. 검은 턱시도를 입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그의 모습에 경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주변의 의사들과 재단 이사들 사이에서 한식은 마치 잘못 놓인 퍼즐 조각처럼 보였다. 경란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주변의 웅성거림 속에서도 선명했다. 한식은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잠시 긴장한 듯 어깨를 곧게 폈다. 그의 옆에는 아들 서한과 경란의 딸 유진이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젊은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지만 경란이 가까워질수록 그 미소는 조금씩 굳어갔다. 윤한식 씨, 경란의 목소리는 충분히 크고 또렷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렸다. 오늘 같은 자리에 오시니 어떠신가요? 평소와는 많이 다르시죠? 그녀는 한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녀는 잠시 멈추고 코를 찡그렸다. 정비복 냄새는 숨길 수가 없나 봐요. 한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가 다시 펴졌다. 서한이 아버지 옆으로 한 걸음 다가섰지만 한식은 아들을 살짝 제지했다. 유진은 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 사이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경란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건배라도 하실까요? 아, 맞다. 윤한식 씨는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으시겠네요. 그녀가 잔을 기울이는 순간 누군가 그녀의 팔을 스쳤다. 아니, 스친 것이 아니었다. 경란의 손목이 미묘하게 틀어지면서 와인잔이 기울어졌고 붉은 액체가 한식의 턱시도 소매에 쏟아졌다. 어머, 경란이 과장되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계획대로 되었다는 듯한 차가운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한식은 젖은 소매를 내려다보았다. 붉은 와인이 검은 천에 스며들어 번지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누군가는 휴지를 건네려 했지만 한식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경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경란은 그 시선을 마주하며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턱을 치켜들었다. 아버지, 서한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한식은 아들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는 신호였다. 그는 젖은 소매를 한번 털어낸 뒤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다. 등이 고닫고 고개는 꼿꼿했다. 유진이 뒤늦게 아버님. 불렀지만 한식은 멈추지 않았다.
서한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유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유진은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어머니, 어떡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경란은 딸의 시선을 피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정말 실수였어요.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지만 손에 든 빈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갈라의 음악은 계속 흘렀고 사람들은 서서히 다시 자신들의 대화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알고 있었다. 오늘 밤 무언가 중요한 선이 그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 될 것임을. 최경란은 서재의 커다란 창문 앞에 서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는 그 손은 매끈했지만 어딘가 굳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꽉 쥐고 놓지 못하는 사람의 손처럼.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유진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의사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는 딸의 모습이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올려놓느라 얼마나. 경란은 말을 멈추고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녀의 기억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무너진 삶.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유진의 학원비를 대던 날들. 그때 그녀는 맹세했다. 딸만은 절대 자신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였다. 유진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경란은 딸의 손을 잡고 울었다. 이제 너는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일 필요 없어. 그 후로 경란은 더욱 악착같이 살았다. 병원 재단 이사회에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던가. 체면과 인맥을 쌓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굴욕을 삼켰던가. 그런데 정비공의 아들이라니. 경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서한은 분명 괜찮은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정비복을 입고 기름때 묻은 손으로 일하는 남자. 그런 집안과 사돈이 된다면 유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한편 윤한식은 정비소의 어두운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갈라에서 돌아온 후 젖은 턱시도는 벗어 던졌지만 와인 냄새는 여전히 코끝에 맴돌았다. 그는 자신의 손을 펼쳐보았다. 굵은 관절, 깊게 패인 주름, 손톱 밑에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 이 손이 그의 삶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식의 시선이 책상 위 액자로 향했다. 1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사진이었다. 여보, 서한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근데 그 집에서 날 무시해. 내가 정비공이라고. 그의 기억은 아내가 떠난 그날 밤으로 돌아갔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10살이던 서한을 안고 울던 밤. 그때부터 그는 낮에는 정비소에서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아들을 키웠다. 손가락이 얼어붙는 겨울에도 폭염이 쏟아지는 여름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직 서한이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아빠, 미안해요. 문득 서한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갈라에서 돌아온 후 아들이 했던 말이었다. 제가 유진이를 만나서 아빠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한식은 그때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내가 미안할 일이 아니야.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건 그쪽 문제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더 좋은 직업을 가졌다면 아들이 이런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한식은 주먹을 쥐었다. 그의 손에는 힘이 들어갔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결심이었다. 정비공이 뭐가 어때서?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아들 키웠고 떳떳하게 살았어.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 경란의 서재에서는 전화벨이 울렸다. 병원 이사장이었다. 최 이사님, 내일 골프 약속 잊지 않으셨죠? 보건복지부 차관도 나온답니다. 경란은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다시 유진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딸을 위한 것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한식의 정비소에도 전화가 왔다. 단골 손님이었다. 사장님, 내일 아침 일찍 차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급한 출장이 있어서. 한식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대답했다. 그럼요. 새벽 6시에 오세요.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자식을 생각했다. 경란은 딸을 더 높은 곳으로 올려놓기 위해, 한식은 아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지만 그들의 손이 말하는 것은 달랐다. 한 사람의 손은 붙잡으려 했고 다른 사람의 손은 놓아주려 했다. 그날 밤 경란은 일기장에 적었다. 유진이를 지켜야 한다. 그 집안과는 절대 안 된다. 한식은 작업일지에 메모했다. 내일 할 일 정비소 확장 견적 알아보기. 서한이 결혼하면 넓은 곳이 필요할 것 같다. 모욕은 삼켰지만 한식의 마음속에는 이미 선이 그어져 있었다.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겠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의 선이. 아침 9시 병원 재단 앞 광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 공지가 떴을 때만 해도 다들 의아해했다. 발신자는 헤오름에너지 대표 윤한식이었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했다. 윤한식이 나타났을 때 기자들은 당황했다. 그는 깔끔한 정비복을 입고 있었다. 가슴팍에는 한식 정비소라는 이름표가 선명했다. 누군가 실수로 잘못 온 것 아니냐는 웅성거림이 일었지만 한식은 담담하게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식정비소 대표 윤한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동시에 헤오름에너지와 새벽나눔재단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헤오름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두 기업이었고 새벽나눔재단은 연간 수백억을 기부하는 국내 최대 민간 재단 중 하나였다. 그런 곳의 설립자가 정비공이라니?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정말 그 두 기관의 설립자가 맞으십니까? 한식은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다. 여기 법인 등기부 등본과 정관, 그리고 지난 15년간의 기부 내역이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한식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제 저는 이 병원 재단의 후원 갈라에서 제 직업을 이유로 공개적인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기자들을 둘러보았다. 정비공이라는 이유로요. 제 손에서 나는 기름 냄새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병원 재단 건물 15층 이사장실에서 최경란은 창백한 얼굴로 생중계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옆에 있던 비서가 급하게 보고했다. 확인해 봤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윤한식 대표는 정말로 한식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저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낮에는 정비소에서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운이 좋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비복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은 15년 전 제 아내가 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저는 치료비가 없어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맹세했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기자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다. 누군가는 이미 기사를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정비공 출신 숨은 거부, 병원 재단의 차별에 맞서다. 그래서 새벽나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도 지난 10년간 매년 50억씩 후원해 왔습니다. 한식은 서류를 한 장 더 들어 보였다. 하지만 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동을 천시하고 사람을 직업으로 차별하는 곳에 제 돈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요. 경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사장, 다른 이사들, 병원장, 모두가 그녀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받을 수 없었다. 화면 속 한식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오늘부로 새벽나눔재단은 이 병원에 대한 모든 후원을 중단합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 병원의 인력 착취와 회계 부정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한식은 두꺼운 파일을 들어 보였다. 간호사들의 초과근무 미지급, 청소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그리고 후원금 횡령 의혹까지. 이 모든 자료를 검찰과 노동청에 공익신고하겠습니다. 병원 로비가 발칵 뒤집혔다. 직원들이 모여 수군거렸고 환자들도 불안해했다. 유진은 의국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피해 화장실로 뛰어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식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경란을 직접 보는 것처럼. 제 아들은 훌륭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여성도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부모가 저와 제 아들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다. 저는 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손으로 차를 고치고, 이 손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아들을 키웠고,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기자회견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1명, 2명.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질문 받겠습니다. 한식이 말했다. 수십 개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다. 윤 대표님, 그동안 신분을 숨기신 이유는? 병원 측과 합의할 의사는 없으신지? 아드님의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식은 차분히 대답했다. 저는 숨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드러낼 필요가 없었을 뿐입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경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비서에게 소리쳤다. 당장 기자회견을 준비해, 해명을. 아니, 사과문을.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을 다시 담을 수는 없었다. 뉴스 속보가 떴다. 정비공 출신 재벌, 차별병원에 철퇴 연 50억 후원 중단, 검찰 고발까지. 댓글은 폭발했다. 통쾌하다, 진짜 부자의 품격 저런 게
진짜 금수저 한식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비소로 돌아갔다. 그의 걸음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담담하고 묵묵했다. 다만 그의 어깨는 조금 더 펴져 있었다.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드러낸 사람의 어깨였다. 새벽 5시, 최경란은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집 앞에는 여전히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다. 일주일째였다. 그녀의 호화로운 저택은 이제 감옥이 되어버렸다. 휴대폰은 꺼둔 지 오래였다. 켜는 순간 쏟아지는 문자와 전화를 감당할 수 없었다. 여보, 커피라도 마셔요. 남편 배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내밀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던 그는 이제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미안해요. 내가 사업을 망하지만 않았어도. 경란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다.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다. 20년 전 파산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날들, 유진을 업고 새벽 시장에서 일하던 시절. 그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무엇이든 했다. 병원 재단은 초토화되고 있었다. 새벽 나눔 재단의 후원 중단 발표 후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후원을 철회했다. 차별하는 병원이라는 낙인이 찍힌 곳에 누가 돈을 대겠는가. 이사회는 책임 공방으로 분열됐고 노동청 감사가 시작되자 비리들이 줄줄이 드러났다. 최경란 이사 해임안이 상정됐습니다. 비서의 전화였다. 경란은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해임. 자신이 10년간 공들여 쌓은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다고? 그래. 다들 꼬리 자르기 바쁘겠지. 그녀는 쓰게 중얼거렸다. 유진은 병원 휴게실 구석에 숨어 있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최경란 이사 딸이래.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대. 금수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유진은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다. 시선들이 등에 꽂혔다. 유진아, 과장이 다가왔다. 너 오늘은 수술 참관 빠지는 게 어떻겠니? 분위기가.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저 들어가겠습니다. 환자분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수술실로 가는 복도에서 유진은 서한과 마주쳤다. 일주일 만이었다. 서한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다. 유진아, 미안해요. 유진이 먼저 말했다. 우리 엄마가 아버님께 그런 일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한은 유진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병원 복도에는 너무 많은 눈들이 있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너고 너의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경란의 집에 검찰 압수수색 영장이 날아왔다. 후원금 횡령 의혹이었다. 경란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조롱하듯 빛나고 있었다. 이 집, 이 가구,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엄마, 유진이 퇴근 후 집에 들어왔다. 취재진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온 모양이었다. 경란은 딸을 보자 눈물이 터졌다. 유진아. 엄마가 미안해. 다 너를 위한 거였어. 내가 무시당하지 않게. 내가 떳떳하게 살 수 있게. 유진은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나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오늘도 환자 한 분을 살렸어요. 경란은 딸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손가락질해도 나는 의사예요. 그게 내 일이고 내 자부심이에요. 하지만 내 앞길이.
경란이 울먹였다. 유진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다. 엄마, 서한이 아버지가 정비공인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엄마가 사람을 직업으로 차별한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날 밤 뉴스에는 병원 재단의 추락이 톱기사로 올랐다. 간호사 200명의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청소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그리고 일부 이사진의 횡령 정황까지. 댓글에는 인과응보 차별의 대가 같은 말들이 올라왔다. 경란은 침실에서 옷장을 열었다.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하나하나가 수천만 원짜리였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것들로 체면을 세우려 했던 자신이 우스웠다. 진짜 품격은 가방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는데. 배도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여보, 변호사가 연락했어요. 횡령 혐의는 무혐의로 나올 것 같대요. 하지만 명예훼손으로 윤 대표가 고소를 할 수도. 경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죠. 나도 그 입장이면 그랬을 거예요. 유진은 자기 방에서 서한과 통화하고 있었다. 우리 잠시 시간을 갖자. 서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헤어지자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정리될 때까지 너도 힘들잖아. 나는 괜찮아. 유진이 말했다. 아니, 괜찮아질 거야. 엄마도 언젠가는 깨달으실 거야.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있다는 걸. 전화 너머로 서한의 한숨이 들렸다. 너무 힘들면 언제든 기대. 새벽 3시, 경란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텅 빈 집이 낯설었다. 평소 같으면 새벽 골프를 위해 일어날 시간이었다. 이사장과의 골프, 정치인들과의 만남. 이제 모두 끝났다. 그녀가 그토록 매달렸던 상류층의 세계에서 그녀는 추방당했다. 창밖으로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보였다. 청소 노동자, 배달기사, 그리고 어디선가 밤새 일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경란은 처음으로 그들을 제대로 보았다. 저들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식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윤한식처럼. 내가 뭘 했나? 경란은 빈 공간에 대고 중얼거렸다. 체면을 지키려다 체면을 다 잃었다. 딸을 위한다며 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다. 그리고 한 가정을 모욕함으로써 자신의 가정도 무너뜨렸다. 빈자리만 남은 화려한 거실에서 경란은 처음으로 자신의 맨얼굴을 마주했다. 비 내리는 오후, 최경란은 한식정 비서 앞에 서 있었다. 한 달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우산을 들고 화려한 정장 대신 수수한 차림으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어서 오세요. 윤한식이 문을 열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다. 경란은 목이 메어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정비소와는 기름 냄새가 났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직한 노동의 냄새처럼 느껴졌다. 한식은 경란을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경란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한때 병원 이사회에서 당당하게 앉았던 그녀가 이제는 초라한 방문객이 되어 있었다. 제가 오늘 부른 이유를 아시겠죠? 한식이 말을 꺼냈다. 경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검찰 고발, 민사소송. 그녀를 기다리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네. 각오하고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였다. 한식은 잠시 경란을 바라보았다. 한 달 전 갈라에서 그를 모욕하던 오만한 여인은 없었다. 대신 초췌하고 지친 한 사람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최 여사님, 저도 아들을 키운 부모입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겠죠. 경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사과는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한식이 그녀를 제지했다.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식은 서류를 한 장 꺼내 경란 앞에 놓았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익신고와 모든 법적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경란이 고개를 들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왜? 조건이 있습니다. 한식이 이어 말했다. 첫째,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십시오. 노동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내용으로요. 경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는 당연했다. 둘째, 한식의 목소리가 더 진지해졌다. 앞으로 7년간 공공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십시오. 경란의 눈이 커졌다. 요양보호사? 그녀가 하루 8시간, 주 5일.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조건으로요. 침묵이 흘렀다. 경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내밀던 그 손으로 노인들의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는 것인가?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이 결정할 일입니다. 한식이 답했다. 다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모두 자부심을 가진 전문가들입니다. 최 여사가 깔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경란은 눈물을 닦았다. 왜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제가 한 일을 생각하면 한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치고 있었다. 아이들 앞길은 막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 한마디에 경란은 흐느꼈다. 유진과 서안. 두 아이가 자신들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한식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유진이는 좋은 의사입니다. 서안이도 훌륭한 청년이고요. 부모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불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경란은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를 받아들었다. 7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50대 후반에 시작해서 60대 중반까지 그녀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요양원에서 보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혹시 경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정말 끝까지 해낸다면 그때는 유진이와 서한 씨의 결혼을 허락해 주실 건가요? 한식은 작게 웃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결정할 일이죠. 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다. 7년 후 최 여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진짜 노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 아니면 그저 시간만 때우고 나올지. 경란은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그녀는 끝까지 서명을 완성했다. 하겠습니다. 아니, 해내겠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한식을 바라보았다. 제 딸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시립요양원으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원장님께는 제가 연락해두겠습니다. 경란은 일어섰다. 나가려다가 돌아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비소를 나온 경란은 빗물에 젖은 거리를 걸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유진이었다. 엄마, 어디에요? 아빠가 걱정하고 있어요. 경란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응, 집에 갈게. 유진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그날 저녁 경란은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7년간의 요양보호사 생활. 배도윤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결정했다면 나도 돕겠소. 유진은 엄마를 안았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이제야 진짜 엄마를 만난 것 같아요. 일주일 후 경란의 공개 사과문이 발표됐다. 저는 노동의 신성함을 모독했습니다. 정비공을, 요양보호사를, 청소노동자를,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차별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7년간 요양원에서 일하며 제 편견을 바로잡겠습니다. 언론은 들끓었다. 재벌 부인, 요양보호사로 7년 근무 약속 속죄인가, 쇼인가 의견은 분분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최경란이라는 이름은 이제 오만한 상류층이 아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가를 치르려는 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월요일 새벽 경란은 처음으로 요양원 유니폼을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7년. 긴 시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끝에서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유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서한이 어머님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새벽 5시 30분, 최경란은 요양원 탈의실에서 유니폼을 입었다. 첫 출근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벽 기상은 고역이었다. 명품 파자마 대신 낡은 운동복, 에스테틱 관리받던 손에는 이제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최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정혜수 수간호사가 들어왔다. 30년 경력의 그녀는 경란의 지도를 맡은 사람이었다. 첫날부터 여기서는 모두가 선생님입니다. 과거가 뭐였든 상관없어요. 못을 박았던 사람이었다. 경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혜수가 말했다. 오늘은 치매 병동 담당이에요. 어르신들이 좀 힘드실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경란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301호실. 문을 열자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85세 김순자 할머니가 기저귀에 대변을 본 상태였다. 한 달 전에 경란이었다면 인상을 찌푸리고 돌아섰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아니, 달라져야 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경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혜수가 옆에서 지켜보며 지도했다. 먼저 어르신께 설명하세요. 갑자기 만지면 놀라십니다. 경란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기저귀를 가는 일은 여전히 힘들었다. 냄새도 냄새지만 한때 재단 이사였던 자신이 이런 일을 한다는 현실이 때로는 비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혜수의 말이 그녀를 붙잡았다. 어르신들도 한때는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부모였어요. 존엄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경란은 파킨슨병을 앓는 박영수 할아버지의 식사를 도왔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잡으려는 할아버지를 보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경란은 천천히 죽을 떠서 할아버지 입에 넣어드렸다. 맛있으세요?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 경란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처음으로 이 일에서 보람을 느낀 순간이었다. 점심시간 직원 휴게실에서 경란은 도시락을 먹었다.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수다를 떨었다. 우리 막내 대학 등록금이 또 올랐어요. 에휴, 월급 빠듯한데 어떡해요. 경란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한때는 등록금 따위 신경 쓰지 않았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최 선생님은 어때요? 적응할 만해요? 동료 하나가 물었다. 경란은 쑥스럽게 웃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다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일을 몇 년씩 하시다니. 동료들이 웃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오후 경란은 목욕 보조 업무를 맡았다. 치매로 목욕을 거부하는 이정순 할머니였다. 싫어, 만지지 마. 할머니가 소리쳤다. 경란은 당황했지만 혜수가 다가와 시범을 보였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따뜻한 물에 몸 담그면 기분 좋으실 거예요. 혜수는 노래를 부르며 할머니를 달랬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옛날 노래였다. 서서히 할머니의 경계가 풀렸다. 경란은 감탄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혜수가 미소 지었다. 3년째 돌보고 있거든요. 어르신들도 우리를 기억해요. 마음으로요. 목욕을 마친 할머니가 경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아가씨. 그 순간 경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가씨, 얼마 만에 들어보는 호칭인가. 재단 이사도 사모님도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불리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은 몰랐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다. 경란은 마지막으로 병실을 돌며 어르신들에게 인사했다. 내일 또 뵐게요. 몇몇 어르신들이 손을 흔들었다. 한 달 전에는 그녀를 경계하던 분들이었다. 탈의실에서 혜수가 경란을 불렀다. 최 선생님, 많이 변하셨어요. 경란이 의아해하자 혜수가 설명했다. 처음엔 의무감으로 일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요즘은 달라요. 어르신들을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셨어요. 경란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혜수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그리고 최 선생님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경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퇴근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간호사, 청소부, 택배기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녀가 한때 무시했던 사람들. 집에 도착하자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수고했어요. 딸이 건넨 따뜻한 차를 마시며 경란은 말했다. 유진아, 오늘 할머니 한 분이 나를 아가씨라고 부르셨어. 유진이 웃었다. 엄마가 예뻐지셨나 봐요. 마음이. 그날 밤 경란은 일기를 썼다. 오늘도 배웠다. 존엄은 직업이나 재산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내가 어르신들의 몸을 씻기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내 마음을 씻어주고 있다는 것을. 새벽 근무를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든 경란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명품 가방을 들던 손이 이제는 생명을 돌보는 손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일요일 저녁 6시, 배도윤은 택시 운전대를 잡은 채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었다. 12시간 연속 운전으로 허리가 뻐근했지만 주말 수입은 나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레 지갑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 세어보았다. 이제 더 이상 고급 양주를 마시거나 골프장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예전에 다니던 고급 아파트 단지를 지났다. 이제는 작은 다세대 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내 경란이 요양원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그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유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다. 아빠 오셨어요? 서한 오빠도 곧 온대요. 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이제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의식이 되어 있었다. 여보, 들어왔어요? 경란이 방에서 나왔다. 요양원 일을 시작한 뒤로 그녀의 얼굴은 더 건강해 보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오늘은 12시간이나 일했다면서요? 피곤하죠? 도윤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손이었다. 한때는 매일 관리받던 그 손이 이제는 어르신들을 돌보느라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당신도 매일 힘들 텐데 뭘. 그가 쑥스럽게 웃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서한이었다. 장모님, 이거 어머니가 보내셨어요. 서한이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한식의 아내가 된 정혜수 수간호사가 보낸 것이었다. 경란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자신을 엄격하게 지도하던 혜수가 이제는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라니. 작은 밥상에 네 사람이 마주 앉았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다. 맛있겠다. 도윤이 숟가락을 들었다. 예전의 사내 진미가 아니었지만 이 소박한 밥상이 더 행복하게 느껴졌다. 아빠, 이제 밤에는 운전하지 마세요. 유진이 걱정스레 말했다. 제가 이제 전공의 월급도 받는데.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내 돈은 내가 모아. 결혼할 때 쓰려면 많이 필요할 거야. 서한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제가 열심히 해서 꼭. 말끝을 흐렸지만 모두가 그의 마음을 알았다. 두 사람은 결혼을 2년 미루기로 했다. 양가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서로가 더 단단해질 때까지.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그들은 각자의 한 주를 이야기했다. 경란은 요양원 어르신들 얘기를, 도윤은 택시 손님들과의 에피소드를, 유진은 병원 일을, 서한은 회사 이야기를 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였다. 침묵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다.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지키며 버티는 것임을. 밤이 깊어 서한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가 인사했다. 경란은 며칠 전 요양원에서 배운 대로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조심히 가요, 아들. 현관문이 닫히고 도윤은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경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유진은 창가에 서서 서한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예전처럼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꿈꾸지는 않았다. 대신 이렇게 소박하지만 진실된 사랑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 더 값진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내일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진정한 가족의 힘은 어려움 속에서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 길 위에 있었다. 봄비가 내리는 아침, 최경란은 요양원 정원의 벚꽃나무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명품 화장품으로 가꾸던 피부는 거칠어졌고 매니큐어 바르던 손톱은 이제 짧게 깎여 있었다. 최 선생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경란은 돌아섰다. 윤한식이었다. 3년 만에 재회였다. 그는 여전히 정비복 차림이었고 경란은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경란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한식은 경란의 손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물에 자주 닿아 갈라진 손등, 소독약 사용으로 거칠어진 손가락들. 그 손으로 몇 분이나 돌보셨습니까? 그가 물었다. 3년간 23분이요.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경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순자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고마워, 딸아 하시면서. 한식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 손이 생명을 지켰군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경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3년간 그녀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윤 이사장님. 정혜수 수간호사가 다가왔다. 이제 그녀는 요양원 원장이었다. 회의 준비됐습니다. 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 선생님도 함께 하시죠. 회의실에는 병원 재단의 새 이사진들이 모여 있었다. 한식이 입을 열었다. 새벽나눔재단은 병원과의 협력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다. 모든 직원의 노동권 보장, 윤리 경영 준수, 그리고 그는 잠시 경란을 바라보았다. 요양병원 설립입니다. 최 선생님께서 3년간 보여주신 돌봄의 가치를 병원 시스템에 접목하고자 합니다. 경란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한식이 계속했다. 최 선생님께서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원으로 나왔을 때 유진과 서한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서한이 경란에게 다가왔다. 이제는 그렇게 부를 수 있었다. 약혼식 장소를 보러 오셨어요? 벚꽃 아래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여기서 하고 싶어요. 유진이 말했다. 제가 인턴 때 응급실로 실려 오신 할머니께서 이곳에서 편히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할머니 손을 잡아주시는 걸 봤어요. 경란은 딸을 바라보았다. 그때 알았어요. 유진이 계속했다. 우리 엄마가 달라지셨다는 걸. 그리고 저도 의사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도요. 한식이 서한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희 둘이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다.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이제 결혼해도 되겠구나. 아버님. 경란이 한식을 불렀다. 처음 부르는 호칭이었다.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한식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런 말씀은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니까요. 다음 달 첫째 주 토요일 요양원 정원에서 작은 약혼식이 열렸다. 벚꽃잎이 날리는 가운데 유진과 서한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요양원 어르신들,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 뿐이었다. 저는 약속합니다. 서한이 말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일을, 당신의 모든 것을 존중하겠습니다. 유진도 답했다. 저도 약속해요.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의 의미를, 우리가 배운 이 사랑의 가치를 잊지 않겠습니다. 경란은 남편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택시 운전으로 거칠어진 그의 손, 요양보호사 일로 갈라진 그녀의 손. 이제는 이 손들이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여보, 도윤이 속삭였다. 우리도 다시 시작해요. 이제는 제대로. 경란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패었다. 세월의 흔적이자 깨달음의 증거였다. 벚꽃이 흩날리는 요양원 뜰에서 두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허영이 아닌 존중을, 체면이 아닌 사랑을 약속하는 봄날이었다.